잠시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글자의 작은 빛과 함께 시간을 거닐어 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귓가에는 아이의 가녀린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마치 아기 고양이의 발톱이 터질 듯한 나의 관자놀이를 긁어대는 것 같았다. 잠시 깜빡 잠이 든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나는 그 울음소리에 의해 다시 냉혹한 현실로 끌려 나왔다. 산후조리 7일째. 다른 사람들에게는 축복받아야 할 시기라지만 나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능지처참과 같았다. 온몸의 뼈마디가 전부 해체된 듯 쑤셨다. 특히 아래쪽은 출산 당시에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전몸살 때문에 가슴은 단단한 돌덩이 2개처럼 변했고 젖을 물릴 때마다 심장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동반됐다. 수면 그것은 사치품이었다. 평균 2시간에 한 번씩 깨어나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아이를 달래 재우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됐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빨려나가고 본능에만 의지해 움직이는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다. 쥬! 침실문이 거칠게 열리며 벽에 부딪혀 엄청난 소리를 냈다.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깜짝 놀라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이 집에서 갓 잠든 아기를 놀라게 할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드나드는 사람은 오직 박준혁, 내 법적인 남편뿐이었다. 아니, 그는 애초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힘겹게 팔꿈치로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아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달래기 시작했다. 수면 부족과 허약함 때문에 시야가 흐릿하고 어지러웠다.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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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울기만 하네. 짜증나 죽겠네. 박준혁은 온몸에 술기운을 풍기며 비틀거리며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말투는 극도로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의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술 마신 후에 기름기로 번들거렸다. 내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또 접대를 하고 온 것이다. 내가 임신 후기부터 그의 접대는 점점 잦아졌고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으며 몸의 배냥수 냄새도 시시각각 변했다. 의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질문할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그의 불같은 분노와 비난뿐이었다. 내가 밖에서 죽어라 돈 벌어오는데 넌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쓸데없는 의심이나 하고 애가 배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었으니까 울겠죠.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오랜 수면 부족으로 목소리는 쉬고 힘이 없었다. 배고프면 젖을 먹이면 되고 쌌으면 기저귀 갈면 되잖아. 산후도우미까지 붙여줬는데 뭐 하는 거야? 돈이 썩어나는 줄 알아? 그는 나를 곁눈질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마치 쓸모없는 폐물을 보는 듯한 경멸이 가득했다. 산후도우미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했다. 시어머니는 경험이 많다며 굳이 본인 고향에서 저렴하고 실력 좋다는 산후도우미를 구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극도로 인색하고 비전문적인 중년 여성이었다. 음식은 대충, 위생은 엉망, 아이에게도 인내심이 없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견을 내면 시어머니는 내가 유난스럽고 까다롭다고 쏘아붙였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는 참았다. 김이모님, 오늘 집안에 일이 생겨서 휴가 내고 가셨어요. 내가 설명했다. 참 가지가지하네. 박준혁이 투덜거리더니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정장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는 거칠게 종이를 펼쳐 그대로 내 얼굴에 던졌다. 종이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내 뺨을 스치며 따끔한 통증을 남겼다. 그것은 내 이불 위로 가볍게 떨어졌다. 위에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월급 명세서라는 글자와 함께 결코 작지 않은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봐. 똑똑히 보라고. 박준혁은 그 종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침방울이 내 얼굴에 튈 것만 같았다. 한 달에 300만 원. 겨우 내 산후조리 하나 시키는데 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내가 밖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종이에 스친 뺨이 화끈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미미한 통증은 순간 얼음 송곳의 심장이 꿰뚫리는 듯한 한기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다. 나는 알코올과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았다. 한때 잘생겼다고 생각했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하게 만들었던 그 얼굴이 지금은 이토록 낯설고 추악하게 변해 있었다. 박준혁 씨, 내 목소리가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극한의 분노와 심적 한기 때문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고? 그는 비웃으며 허리에 손을 얹었다. 이 호구짓은 더 이상 못 해먹겠다는 뜻이다. 오늘부터 산후도우미는 해고야. 네가 낳은 자식이니 네가 알아서 키워. 더 이상 내 돈 쓸 생각하지 마. 네가 낳은 자식. 나는 그 말을 한자 한자 되뇌었다. 혈액이 그 순간 응고되는 것 같았다. 10달 동안의 고생, 분만시에 찢어지는 고통, 산후 7일간의 비인간적인 고문. 이 모든 것이 그의 눈에는 그저 내가 낳은 자식일 뿐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었던 것이다. 거대한 서러움과 분노가 화산처럼 가슴속에서 들끓어 목구멍을 뚫고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피맛이 날 정도로 꽉 깨물었다. 울지 마, 오서윤. 이 남자 앞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보이지 마. 눈물은 그를 더 의기양양하게 만들고 너를 더 우습게 볼 뿐이야. 그때 소란을 들은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먼저 짜증스럽게 우는 아이를 쳐다보더니 박준혁에게 다가가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준혁아, 왔니? 왜 또 이렇게 많이 마셨어? 저런 애랑 무슨 말을 섞어? 몸만 상하지. 그녀가 말하는 저런 애는 당연히 나였다. 어머니, 얘 좀 보세요. 박준혁은 동맹을 만난 듯 나를 가리키며 시어머니에게 불평했다. 하루 종일 하는 일도 없이 애 하나 제대로 못 보고 돈 쓸 줄만 알아요. 산후도우미 월급이 나보다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즉시 아들 편을 들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훑었다. 서윤아, 내가 너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때는 애 낳으면 무슨 산후도우미가 있었니? 다 혼자 키웠지. 낳고 다음 날 바로 일어나서 집안일 했다. 네가 너무 유난 떠는 거야. 준혁이가 밖에서 힘들게 돈 버는데 네가 좀 이해해야지. 아낄 수 있는 건 좀 아끼고. 이해, 절약. 나는 이모자가 죽이 척척 맞는 모습을 보며 내가 마치 이 집에서 고용한 무능하고 돈만 낭비하는 가사도우미가 된 것 같았다. 그동안의 모든 인내와 헌신이 그들 눈에는 당연한 것이었고 심지어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는 것이었다. 그 순간 마음속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모든 사랑, 모든 기대,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했던 모든 타협과 희생이 박준혁이 월급 명세서를 내 얼굴에 던지며 네가 낳았으니 네가 키워라고 말했을 때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에모데어 심사, 아이모 따위 신스, 아마 지금 내 심정이 딱 그럴 것이다. 나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히스테릭하게 울부짖거나 비굴하게 애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례 없는 평온함이 나를 감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몸의 허약함과 고통을 무시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나는 손을 뻗었다. 그 모욕적인 월급 명세서를 줍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부드럽지만 더없이 단호하게 아직 훌쩍이는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다. 아이는 엄마의 감정 변화를 느꼈는지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며 까만 눈동자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박준혁의 알코올과 분노로 붉어진 얼굴, 그리고 시어머니의 인색함과 속물근성으로 가득 찬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내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의 인내와 양보가 없었다. 오직 얼음장 같은 냉담함만이 남아있었다. 박준혁 씨,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갑자기 조용해진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입가에는 심지어 싸늘하기 짝이 없는 미소가 걸렸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 아이의 모든 것은 당신과 아무 상관없어요. 말을 마친 나는 순간 굳어버린 그들의 표정은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아이를 안고 이불을 젖히고
아래의 통증을 참으며 곧장 침대에서 내려왔다. 발걸음은 조금 휘청거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상할 정도로 단호했다. 나는 옷장으로 걸어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내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아이의 출생증명서가 들어있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준혁은 내 반응에 당황한 듯 불확실한 불안감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시어머니도 날카롭게 소리쳤다. 오서윤, 너 미쳤니?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어딜 가려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아이를 안고 서류를 챙겨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다. 거실로 나와 나는 휴대폰을 꺼내 거의 먼저 걸어본 적 없지만 영혼에 새겨진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거의 즉시 연결되었다. 서윤아, 이 시간에 웬일이냐? 몸은 괜찮고? 아기는 잘 있고? 저편에서 침착하면서도 걱정이 묻어나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코끝이 찡해지며 애써 유지하던 평정이 거의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온 힘을 다해 내 목소리가 냉정하고 명료하게, 심지어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로 들리도록 만들었다. 아빠, 나는 말했다. 피건설과의 모든 협력 중단시키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1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이내 아버지의 목소리는 엄숙하고 차갑게 변했다. 그들이 너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나는 눈을 감았다 떴다. 눈에는 이미 맑은 결의만이 가득했다. 지금 당장요, 시작하세요. 불필요한 질문도 잠시의 망설임도 없었다. 아버지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알겠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전화기 저편에서 오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냉혹하게 움직이기 시작할지 상상할 수 있었다. 피건설이 생존을 의지하던 명주를 정확하게 끊어버릴 것이다. 등 뒤에서는 박준혁과 시어머니가 쫓아나왔다. 박준혁은 무언가 깨달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오서윤, 너 누구랑 통화한 거야? 방금 뭐라고 했어? 무슨 협력?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다. 누굴 겁주는 거야? 너희 친정 그깟 형편에 우리 피건설을 어떻게 하겠다고? 준혁아, 빨리 제마가. 애 데리고 못 가게 하라고.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마침내 허둥대기 시작한 모자를 보며 처음으로 숨김없는 조롱과 경멸을 담은 표정을 지었다. 박준혁 씨, 돈 아깝다면서요? 나는 품에 안긴 아이를 가볍게 토닥이며 가벼운 말투로 말했지만 그 말은 망치처럼 그들의 심장에 내리꽂혔다. 오늘부터 당신과 당신 집안의 돈 한 푼 한 푼이 벌기가 아주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잘나셨잖아요. 나는 박준혁을 쳐다보았다. 눈빛은 칼날 같았다. 곧 알게 될 거예요. 나 오서윤을 떠나면 당신 박준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를 안고 현관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바깥의 햇살이 눈부셨다. 하지만 나는 지난 7일 동안 처음으로 진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다. 다음 행선지는 구청, 이혼신고, 그리고 아이의 출생신고, 성은 오씨로 아이를 안고 간단한 서류만 챙겨 한때 내 집이라고 여겼던 그 고급 빌라를 걸어나왔다. 초가을 저녁바람이 땀으로 축축한 내 이마를 스치자 오한이 들었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내 몸을 지탱해 주었다. 등 뒤에서 박준혁이 분노에 착황하고 닿는 빌라 대문 소리가 들렸다. 안에서 들려올지 모를 어떤 욕설도 차단되었다. 차라리 잘 됐다. 조용해서 나는 그곳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곳에는 나의 어리석음과 서러움이 너무 많이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곳이다. 검은색 롤스로이스 컬리넌 한 대가 밤의 유령처럼 소리 없이 내 앞에 미끄러져와 멈췄다. 운전석에서 검은 정장에 흰 장갑을 낀 근엄한 표정의 중년 기사가 내렸다. 그는 재빨리 차 앞을 돌아 내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그 동작은 공손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 아가씨, 그는 나지막이 인사했다. 그의 시선이 내 품에 안긴 아이와 내 창백한 얼굴을 스쳐 지나갈 때 감지하기 힘든 안타까움이 스쳤지만 직업적 소양으로 인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김 기사님, 르엘 팰리스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로요. 나는 아이를 안고 조심스럽게 따뜻하고 편안한 차 안으로 들어갔다. 차 안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은은한 향기가 퍼져 있었고 좌석은 이미 산모에게 맞게 반쯤 눕혀진 각도로 세심하게 조절되어 있었다. 심지어 부드러운 쿠션과 얇은 담요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김 기사님이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차는 부드럽게 이 고급 빌라 단지를 빠져나갔다. 이 단지는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진짜 최상류층의 부 앞에서는 어딘가 초라해 보였다. 르엘 팰리스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5성그룹의 계열사이며 아버지가 내가 출산하기 전부터 몰래 마련해 두신 산후조리 예비 기지였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박준혁의 집안, 특히 내 시어머니를 믿지 않으셨다. 지금 와서 보니 딸의 마음은 아버지가 가장 잘 안다는 말이 맞았다. 아니, 아버지는 나보다 먼저 박준혁과 그 가족의 본질을 꿰뚫어 보신 것이다. 차가 밤의 도시거리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는 화려한 불빛과 네온 사인이 스쳐 지나갔다. 품에 안긴 아기는 주변 환경이 바뀌고 엄마의 마음이 안정된 것을 느꼈는지 이미 울음을 그치고 내 품에 얼굴을 부비며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그 순수한 잠든 얼굴을 보자 내 마음속에는 무한한 슬픔과 함께 더욱 굳건한 용기가 솟아올랐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이런 가정의 변화를 겪게 해서. 하지만 엄마가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절대 네가 조금이라도 서러움을 겪게 하지 않을 거야. 너를 무시하고 상처 준 사람들, 엄마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게. 나는 부드러운 머리받침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박준혁이 월급 명세서를 내 얼굴에 던지던 장면과 네가 낳았으니 네가 키워라고 소리치던 그의 뒤틀린 표정이 영화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것은 얼어붙은 고통이었다. 더 이상 나를 파괴할 힘은 없었고 오히려 내 복수의 연료가 되었다. 나도 모르게 과거로 생각이 흘러갔다. 나와 박준혁의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영웅의 미녀 구하기로 시작되었다. 그때 나는 막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그룹 핵심 경영진으로 바로 들어오라는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하고 신분을 숨긴 채 5성그룹의 협력사인 평범한 회사 말단 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내 실력으로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고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고 싶었다. 한 번은 회사 회식 자리인 술집에서 몇몇 불량한 재벌 2세들에게 시달리고 있을 때 박준혁이 나타나 나를 구해줬다. 그때 그는 젊고 잘생겼으며 적당한 패기와 자유분방함을 지니고 있었다. 말솜씨도 좋아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알았다. 내가 단지 작은 회사 직원이라는 것을 알고 태도가 돌변하는 다른 남자들과 달리 그는 세심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나는 이런 평등한 연애 감정에 빠져 그가 오서윤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오서윤 뒤에 5성그룹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아버지가 박준혁의 집안 배경을 조사하시고 집안 형편은 괜찮지만 5성그룹에는 한참 못 미치며 사업적으로도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신 후 우리의 교제를 강력히 반대하셨을 때 나는 소위 사랑에 눈이 멀어 아버지가 부자를 편애하고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신분을 숨기는 것이 박준혁에 대한 시험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중에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를 더욱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순진하고 우스꽝스러운 생각이었다. 세상 물정을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의 눈은 이미 박준혁의 열정 뒤에 숨겨진 경박함과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뒤로는 교활한 계산을 하는 그의 집안을 간파하셨다. 나만이 소위 독립과 사랑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 정교하게 짜였지만 실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 감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결혼할 때 박준혁의 집에서는 신혼집과 예단 일부를 마련하며
겉으로는 대범한 척했지만 우리 친정에서 해준 혼수는 강남 중심가에 위치한 시가 수십억 원의 펜트하우스 한 채, 나는 너무 큰 집은 싫다는 핑계로 비워두었다와 수익성이 매우 높은 기술회사의 비상장 주식이었다. 그 수익은 내 개인 펀드로 직접 들어갔고 나는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박준혁의 집안에서는 그저 중산층 가정의 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 정도로 보였을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나를 시집 보낸 우월감마저 은근히 내비쳤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제안과 박준혁의 요구에 따라 나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말로는 복을 누리라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내가 외부와 단절시켜 더 쉽게 통제하려는 속셈이었다. 박준혁은 집안 사업 일부를 물려받고 의기양양해지기 시작했다. 접대는 늘어났고 나에 대한 결혼 전의 인내심과 열정은 점차 사라졌다. 특히 내가 임신한 후 그의 냉담함과 시어머니의 트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시어머니는 한두 번이 아니라 관계를 이용해 태아 성별을 알아보라고 암시했다.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야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딸이었다면 대우는 더 나빴을 것이다. 여전히 내가 유난 떤다며 사사건건 지적했다. 입덧이 심하면 까탈스럽다 하고 산부인과 검진이 잦으면 돈 낭비라고 했다. 박준혁은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일을 만들어 어머니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다. 산후도우미 사건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 중 하나였다. 나는 원래 내 인맥을 이용해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극력 반대하며 자신에게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저렴하고 실력도 좋다고 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김 이모님이었다. 음식은 간이 맞지 않고 위생은 엉망이며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간호 지식도 부족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견을 제시하면 시어머니는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까다롭게 군다고 했다. 박준혁도 내가 어머니의 좋은 뜻을 몰라준다고 불평했다. 지난 7일간의 산후조리는 거의 심신양면의 고문 속에서 보냈다. 상처의 통증, 수유의 어려움, 심각한 수면 부족에 시어머니의 냉소와 박준혁의 무관심까지 더해져 나는 수없이 깊은 밤에 홀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나는 아이가 좀 더 크면 박준혁이 이 바쁜 시기를 넘기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어리석은 환상을 품고 있었다. 그 가벼운 월급 명세서 한 장과 독이 서린 그의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깨어나게 할 때까지. 알고 보니 그의 눈에 나의 모든 헌신과 희생, 심지어 그의 집안 혈육을 낳아준 공로조차도 그 300만 원만 못했던 것이다. 알고 보니 나 오서윤과 그가 돈 주고 고용한 가사도우미는 본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더 가치가 없었다. 가사도우미는 월급이라도 받지만 나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 아가씨, 도착했습니다. 김 기사님의 목소리가 나를 고통스러운 회상에서 끌어냈다. 차는 이미 르엘 팰리스 호텔 입구에 멈춰서 있었다. 도어맨과 호텔 매니저는 이미 공손하게 대기하고 있었다. 스위트룸은 최상층에 위치해 전망이 탁 트이고 화려하면서도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다. 전문 산후조리팀, 아버지가 직접 배치하신 진짜 최고급 팀과 소아과 의사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아이를 받아 세심하게 검사하고 돌보기 시작했다. 나는 부드럽고 편안한 큰 침대에 누워 오랜만에 안도감과 피로를 느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박준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바로 끊어버렸다. 곧이어 시어머니의 전화도 걸려왔다. 똑같이 처리했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나는 이 고요함이 폭풍 전야라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 쪽에서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역시나 30분도 채 되지 않아 나의 다른 암호화된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의 전화였다. 서윤아, 잘 정돈됐니? 아기는 어떻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감지하기 힘든 피로가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걱정과 냉철함이었다. 아빠, 저희 둘 다 괜찮아요. 전문팀이 돌봐주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코끝이 찡해졌다. 아버지 앞에서만 나는 약간의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 그래,
다행이구나.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비즈니스맨다운 냉정한 어조로 바뀌었다. 피건설의 주력 사업 3개 중 2개는 우리 오성그룹의 발주에 의존하고 있고 하나는 우리의 유통망과 자금 보증에 기대고 있다. 15분 전 모든 발주를 중단하고 향후 협력을 무기한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은행 쪽에도 연락해뒀으니 피건설의 다음 만기 대출은 연장되지 않을 거다. 나는 조용히 들었다.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는 얼음장 같은 황량함만이 가득했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피건설은 겉보기엔 번듯했지만 실제로는 기반이 약해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았다. 오성그룹이 핵심 벽돌 몇 개만 빼내면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빠, 감사해요. 내가 나지막이 말했. 바보 같은 소리. 아빠한테 고맙다는 말이 어디 있니?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때 널 단호하게 막지 못해서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들었구나. 아니에요, 아빠. 이건 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덕분에 많은 사람과 많은 것을 똑똑히 보게 됐어요.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혼 합의서, 그 사람 빈털터리로 내쫓을 거예요. 아이 양육권은 한치도 넘볼 생각 못하게 할 거고요. 법무팀은 이미 내장 변호사님께 지시해뒀다. 오성그룹 최고 법률 고문이지. 모두 최고의 변호사들이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늘이 무너져도 아빠가 버텨줄 테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발 아래 펼쳐진 이 화려한 불야성을 내려다보았다. 피건설은 지금쯤 난리가 났겠지. 박준혁이 처음에는 분노하고 믿지 않다가 그의 아버지가 건긴급 전화를 받고 허둥지둥하는 모습, 시어머니가 인색하고 거만한 태도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리고 공포에 질려 애원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얼굴을 상상했다. 내 마음속에는 복수의 쾌감보다는 완전한 해방감과 얼음장 같은 결의만이 가득했다. 박준혁, 당신은 돈이 그렇게 아까웠지. 나 오서윤이 당신과 당신 집안을 떠나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곧 알게 될 거야. 당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당신과 당신 집안이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이 나 오서윤의 눈에는 내 아버지의 말 한마디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시혜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필승의 카드를 쥐고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전문 산후도우미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이를 보았다. 얼굴에는 지난 7일 동안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미소가 떠올랐다. 아가야, 푹 자렴. 내일 엄마가 출생신고하러 갈게. 내 이름은 오시원이야. 오씨 집안의 아이란다. 피건설에 닥쳐올 저 폭풍은 그들이 알아서 감당하게 놔두자. 르엘팰리스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의 침대는 인체공학적으로 맞춤 제작되어 스트레스를 최대한 완화하고 숙면을 돕는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위에서 여전히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지난 7일 동안 뒤바뀐 생체 리듬 때문도 몸에 남은 통증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맑은 얼음장 같은 흥분 상태 때문이었다. 마치 정밀기계에 과부하된 에너지가 주입되어 모든 부품이 고속으로 회전하며 미세한 윙윙거림을 내는 것 같았다. 날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나는 몸을 일으켰다. 전문 산후도우미 팀은 이미 교대를 마쳤고 온화하고 차분한 인상의 중년 여성인 박 실장님이 조용히 아이에게 미리 유축해둔 모유를 먹이고 있었다. 나를 본 그녀는 미소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오서윤님, 좀 더 주무세요. 도련님은 아주 순합니다. 모든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아기가 그녀의 품에서 만족스럽게 젖을 빠는 모습, 평온한 작은 얼굴을 보며 마음이 조금 놓였다. 이것이 바로 돈과 권력의 힘이었다. 그것은 순식간에 당신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내어 가장 전문적이고 세심한 보살핌을 제공한다. 박준혁의 집안이 내게 베풀었던 그 초라한 보살핌은 지금 이 순간과 비교하니 너무나도 값싸고 우스꽝스러웠다. 괜찮아요, 박 실장님. 고생 많으세요. 나는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새벽빛이 빽빽하게 늘어선 고층 빌딩에 금빛 테두리를 입히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화려함 아래 어느 한 구석에서는 소리 없는 붕괴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았다. 내 휴대폰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박준혁과 그의 어머니의 번호는 이미 차단했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나에게는 다른 휴대폰이 있었다. 장 변호사님이 보낸 임비서와 연결된 폰이었다. 그는 시시각각 피건설의 동향을 보고할 것이다. 역시나 아침 7시가 채 되기도 전에 임비서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서윤님, 피건설 본사 아침부터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박건국 회장, 7시 이전에 회사 도착, 긴급회의 소집. 박준혁 이사, 7시 20분경 황급히 도착, 안색 매우 나쁨. 오전 8시 정각, 저희 법무팀에서 작성한 이혼합의서 초안을 암호화 메일로 박준혁 이사의 개인 메일 및 피건설 법무팀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합법적 상업 정보 채널에 따르면 피건설의 주거래 은행인 신한은행 여신 담당 부장이 오전 8시 15분 박건국 회장에게 전화. 통화 시간 약 3분. 박건국 회장은 전화 끊은 후 비서의 말에 따르면 안색이 잿빛이 되고 손을 떨었다고 합니다. 나는 화면의 글자들을 보며 회의실에서 벌어지고 있을 박씨 부자의 모습을 상상했다. 박건국 회장이 불같이 화를 내며 책상을 치고 박준혁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고 다그치는 모습. 박준혁이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명백한 이메일과 전화가 쇄도하자 점점 창백해지며 감출 수 없는 혼란에 빠지는 모습.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박건국은 막 출력한 이메일 뭉치를 번쩍이는 회의 테이블 위로 내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오성그룹이 전면 협력 중단을 통보하고 신한은행은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고 있어 다음 달 만기인 300억 연장 안 해준다고. 박준혁, 너 어젯밤 집에 가서 서윤이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박준혁은 구겨진 정장 차림에 눈 밑은 퀭했다. 그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것이 분명했다. 그는 뻣뻣하게 목을 세우며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제가 뭘 어쨌다고요? 그냥 부부싸움 좀 한 것뿐이에요. 걔가 뭘 잘못 먹었는지 갑자기 저러는 거죠. 분명히 그 가난한 친정에서 뒤에서 부추겨서 한몫 챙기려는 속셈일 거예요. 그 이혼 합의서 봤는데 완전 협박이에요. 저보고 빈털터리로 나가라니, 애 양육권도 자기한테 달라니 꿈도 야무지죠. 부부싸움? 박건국은 기가 막혀 온몸을 떨며 아들의 코앞에 손가락질했다. 평범한 부부싸움으로 오태진 그 늙은 여우가 이런 극단적인 수를 쓴다고? 오성그룹은 우리 최대 고객이야. 발주가 끊기면 생산 라인은 바로 멈춰야 해. 직원들 월급은 어떡하고 원자재 대금은 어떡할 건데. 은행이 대출 회수하면 우리 자금줄은 바로 막혀. 박준혁, 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우리 피건설 망한다고? 망하는 거라고? 알아? 박준혁의 얼굴이 마침내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입술을 떨며 말했다. 아니, 아닐 거예요. 오서윤, 걔네 집 그냥 작은 회사 하는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힘이. 작은 회사? 박건국은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을 들은 듯 허탈하게 의자에 주저앉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진작에 제대로 알아보라고 했지. 네가 사랑에 눈이 멀었고 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 똑똑히 들어. 박준혁, 오성그룹은 그 오성그룹이야. 시가총액 조 단위의 부동산, 금융, 기술 산업을 아우르는 거대 기업이라고. 오태진은 진짜 재계의 거물이야. 우리 이깟 사업, 그 사람들 눈에는 에피타이저 축에도 못 껴. 박준혁은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윙윙 울리며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연애 시절 오서윤이 가끔 보여주었던 평범한 직장인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식견과 품격. 결혼식 때 친정에서 내놓았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듯 보이지만 어딘가 기묘하게 풍족했던 혼수. 결혼 후 몇 번 사업상 작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항상 오서윤의 무심한 한마디 속에서 실마리를 찾았던 것 같았다. 알고 보니 그건 운이 아니었다. 그가 늘 비웃고 무시했던 아내가
소리 없이 그를 위해 길을 닦아주고 있었던 것이다. 거대한 후회와 공포가 순식간에 그를 덮쳤다. 그는 어젯밤 자신이 월급 명세서를 던지며 거만하게 굴었던 모습, 네가 낳았으니 네가 키워라고 했던 그 빌어먹을 말을 떠올리며 자신의 뺨이라도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빨리 서윤이한테 전화해.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빌어. 어떻게든 용서를 구해야 해. 발권국은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다급하게 소리쳤다. 박준혁은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오서윤의 번호를 눌렀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그는 다른 번호로 다시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는 깨달았다. 통화 중도 전원이 꺼진 것도 아니었다. 그와 그의 어머니 모두 오서윤에게 완전히 차단당한 것이다. 제가 차단당했어요. 박준혁이 넉나간 목소리로 말했다. 멍청한 놈. 발권국은 절망적으로 눈을 감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고 박준혁의 어머니, 나의 그 좋은 시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뛰어들어왔다. 얼굴에 정성 들인 화장은 이미 다 번졌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여보, 준혁아, 큰일 났어. 내가 방금 르엘 팰리스 호텔에 서윤이 찾아갔는데 들여보내주질 않아. 보안 요원이 날 막아서더니 예약이나 입주자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입구에서 장 변호사도 봤어? 오성그룹 그 수석 변호사. 그 사람이 몇 명 데리고 들어갔다고? 걔네 우리 고소하려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공포로 가득했다. 오전 9시 정각 장 변호사님이 그의 엘리트 팀을 이끌고 스위트룸 거실에 나타나셨다. 그는 50대 정도로 꼿꼿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법조계에서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는 인물이었다. 서윤아, 어제보다 안색이 좋아졌구나. 장 변호사님은 아버지와 오랜 친구 사이로 내가 잘하는 것을 지켜보셨다. 말투는 어른의 다정함이 묻어났지만 금세 본론으로 들어갔다. 합의서 초안은 피건설에 전달되었다. 이건 네가 볼 사본이다. 나는 그 두툼한 서류를 받아들고 대충 훑어보았다. 조항은 극도로 가혹했고 내 의도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박준혁은 거의 빈털터리로 쫓겨나야 했다. 우리 결혼 후 취득한 그의 명의로 된 부동산, 차량은 모두 내 소유가 된다. 아이 양육권은 내게 있으며 박준혁은 극히 제한적인 면접교섭권만 가지되 그것도 내 동의가 필요했다. 또한 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다.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다. 동시에 합의서에는 아이의 성씨가 오씨로 변경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피건설 쪽 반응은요? 나는 서류를 덮으며 차분하게 물었다. 초기 반응은 불같이 화를 내며 협박이라고 하더군. 장 변호사님은 금태 안경을 밀어 올리며 입가에 냉소를 띄었다. 하지만 그들이 냉정을 되찾고 서명을 거부했을 때의 결과를 계산해보면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생하셨어요, 변호사님. 이제 아이 출생신고하러 가야겠어요. 이미 준비해뒀다. 장 변호사님 뒤에 서 있던 유능한 여성 변호사가 나섰다. 주 변호사가 동행할 거다. 모든 서류는 준비되었고 주민센터 쪽에도 미리 연락해뒀으니 절차는 금방 끝날 거다. 10시 나는 아이를 안고 주 변호사와 김 기사님의 동행하에 시내 중심가의 한 주민센터의 가족관계 등록 창구로 갔다. 직원은 공손하고 효율적이었다. 모든 과정은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 선홍색 도장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찍히고 성명란에 오시원 세 글자가 관계란에 자, 제가 명확히 기재되고 세대주가 내 이름 오서윤으로 되었을 때 나는 전례 없는 안정감과 힘을 느꼈다. 이제 내 아이는 법적으로도 그 형편없는 가족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는 오씨 집안의 아이이며 사랑과 존중이 가득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자라날 것이다. 우리가 주민센터를 나올 때 햇살이 눈부셨다. 주 변호사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짧게 대답한 뒤 내게 나지막이 말했다. 오서윤님, 박준혁 씨의 어머니가
지금 구청 앞에서 감정이 매우 격앙된 상태라고 합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다만 입가에 얼음장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구청으로 가죠. 나는 김 기사님에게 말했다. 마지막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야죠. 시어머니가 구청에서 울다 기절한 것, 그것은 단지 에피타이저에 불과했다. 나는 그녀와 그녀의 귀한 아들이 자신들이 생존을 의지하던 모든 것이 어떻게 한 뼘 한 뼘 무너져 내리는지 직접 보게 만들 것이다. 구청의 문은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시작점이지만 어떤 원수들에게는 최후의 심판대이기도 하다. 오늘 이곳에서는 피건설 집안이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을 심판이 상연될 예정이었다. 김 기사님은 구청 근처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차를 세웠다. 주 변호사가 먼저 내려 상황을 확인하고 준비하러 갔다. 나는 시원이를 안고 따뜻한 차 안에서 짙은 색의 차창 유리를 통해 구청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동을 냉담하게 지켜보았다. 박준혁과 그의 어머니, 나의 전 시어머니는 뜨거운 냄비 위의 개미처럼 초가을의 쌀쌀한 바람 속에서 유난히 초조하고 처량해 보였다. 박준혁은 어젯밤 월급 명세서를 던질 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정장은 어제보다 더 구겨졌고 넥타이는 비뚤어졌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공포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초췌함이 가득했다. 그는 계속해서 서성거리며 자주 시계를 보고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분명 내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고 있겠지만 들려오는 것은 연결되지 않는다는 안내 음성뿐일 것이다. 그의 모습은 모든 패를 잃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도박꾼 같았다. 그리고 나의 그 좋은 시어머니는 더욱 가관이었다. 그녀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평소의 고상함과 인색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머리는 바람에 헝클어졌고 정성껏 그린 아이라인은 눈물에 번져 눈가에 검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비참하면서도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아들의 팔을 잡고 다급하게 무언가 말하다가 또 길 쪽을 향해 목을 빼고 두리번거렸다. 눈빛에는 애원, 공포, 그리고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일말의 요행이 섞여 있었다. 아가씨, 피건설 주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조수석의 임비서가 태블릿을 보며 냉정하게 최신 소식을 보고했다. 또한 발권국 회장이 급하게 중량감 있는 중재자 몇 명에게 연락하여 오태진 회장님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나는 품에서 달콤하게 잠든 시원이를 가볍게 토닥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대화? 이제 와서 대화를 요청한다고? 어젯밤 내게 월급 명세서를 던지며 자기가 알아서 키우라고 소리칠 때는 대화할 생각이나 했을까?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필요 없다고 전해요. 아버지는 아무도 만나지 않으실 거예요. 할 말 있으면 오늘 여기서 내가 박준혁 씨와 직접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임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때 주 변호사가 차문을 열고 들어왔다. 표정에는 직업적인 조롱이 묻어 있었다. 오서윤님, 박준혁 씨와 그의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매우 격앙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당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보안 요원을 부를까요? 아니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주해야 할 것은 마주해야 한다. 가죠. 나는 아이를 안고 주 변호사와 김 기사님이 양옆에서 호위하는 가운데 차에서 내려 곧장 구청문으로 걸어갔다. 우리가 나타나자 박시모자의 시선이 즉시 탐조등처럼 우리에게 꽂혔다. 서윤아, 서윤아, 드디어 왔구나.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달려왔다.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첨에 가까운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김 기사님이 옆으로 한 걸음 움직여 자연스럽게 막아섰다. 서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어제는 다 오해였어. 준혁이가 잘못했지. 걔가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한 거야. 엄마가 아주 호되게 야단쳤어.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말하며 눈물을 금방이라도 쏟을 것처럼 굴었다. 하룻밤 부부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데 서윤아, 아이를 봐서라도
제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 시원이가 아직 이렇게 어린데 아빠가 없으면 어떡해. 그녀의 말은 마치 가장 질 낮은 접착제처럼 이미 가루가 된 관계를 붙이려는 시도 같았다. 역겨울 뿐이었다. 이제 와서 아이를 들먹이다니. 어제는 아이가 운다고 짜증내고 나를 출산 도구처럼 암시할 때는 아이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으면서 박준혁도 다가왔다. 얼굴은 창백함과 붉은기가 교차했고 눈빛은 복잡했다. 후회, 공포, 그리고 아마도 막다른 길에 몰린 분노도 조금 섞여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꼬리를 흔들며 구걸하는 비굴함이었다. 서윤아.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건조하고 쉬어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내가 개자식이야. 인간도 아니야. 나를 때리든 욕하든 다 좋아.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제발. 그는 내게 다가오려 했지만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든 시원이를 보자 그의 시선에 극도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더 강한 공리심에 덮였다. 봐. 아들도 자고 있잖아. 우리 여기서 싸우지 말고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차분하게 얘기하자. 응?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뭐든지 내 말 다 들을게. 집? 어느 집? 그 냉담한 폭력과 계산으로 가득했던 얼음굴로 나는 그의 비굴하게 구걸하는 모습을 보며 지독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오직 그의 가장 근본적인 이익, 즉 돈과 지위에 타격을 입었을 때만 그는 그 고귀한 머리를 숙이는구나. 이런 사과는 쓰레기보다도 가치가 없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 모자를 차분하게 훑어본 후 박준혁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들의 귓가에 선명하게 밝혔다.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담겨 있었다. 박준혁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한자 한자가 얼음 송곳처럼 그들의 심장에 내리꽂혔다. 나는 당신과 상의하러 온 게 아니에요. 결과를 통보하러 온 거지. 이혼 합의서 서명하든 안 하든 마음대로 해요. 다만 나는 턱을 살짝 치켜들며 아무런 온도도 없는 미소를 지었다. 서명하면 최소한의 체면은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죠. 서명 안 하면 법정에서 봅시다. 그때가 되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잃는 건 체면뿐만이 아닐 테니까.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즉시 발끈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서윤, 너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가 있어. 준혁이가 저렇게까지 비는데 뭘 더 바라는 거야? 우리 집안 다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니? 독하다고요? 나는 마침내 시선을 그녀에게로 돌렸다. 한때 수많은 모진말로 나를 괴롭혔던 이 여인이 지금 내 눈에는 먼지처럼 하찮아 보였다. 당신이 제 임신기간 중 입덧을 조롱하고 산후 허약함을 비웃고 산후도우미 월급을 아까워하던 것에 비하면 제 이 독함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당신들을 죽인다니. 박사모님, 너무 과대평가하시는군요. 개미 한 마리 밟아 죽이는데 큰 힘이 필요한가요? 그냥 발에 걸리적거렸을 뿐이죠. 원망하려면 밟아서는 안 될 선을 밟은 당신들 자신을 탓하세요. 시어머니는 내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떨리는 손으로 나를 가리켰다. 너라는 말을 몇 번 반복하더니 갑자기 허벅지를 탁 치고는 아무런 예고 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네. 여러분, 와서 이 좀 보세요. 우리 집안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녀의 이 울고 떼쓰고 드러눕는 아낙네 같은 행동은 즉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박준혁은 체면이 상해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것도 창피한지 그 자리에 굳어서서 마치 파리를 삼킨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주 변호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냉정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다. 박 여사님, 행동에 주의해 주십시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는 저희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여사님께서 하셨을 수 있는 산모에 대한 정신적 학대 등 잠재적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수집은 어렵지만 위협을 가하기에는 충분하며 저희도 법적 책임을 물을지 검토 중입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마치 모기 졸린 오리처럼 뚝 그쳤다.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주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그녀처럼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사람은 법과 권위를 가장 두려워하는 법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역겨운 연극을 보지 않았다. 아이를 안고 곧장 구청문으로 향했다. 주 변호사와 김 기사님이 바로 뒤따랐다. 오서윤, 박준혁이 내 등 뒤에서 거의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너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조금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을 거야?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다만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고개를 살짝 돌려 마지막으로 심장을 찌르는 한마디를 남겼다. 여지? 당신이 월급 명세서를 내 얼굴에 던지며 네가 낳았으니 네가 키워라고 말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엔 오직 네가 죽거나 내가 사는 길밖에 없었어요. 말을 마친 나는 단호하게 구청 안으로 들어갔다. 문 밖의 그 모자의 절망, 울부짖음, 그리고 곧 닥쳐올 사회적 죽음을 완전히 차단했다. 등 뒤에서 어렴풋이 시어머니의 더욱 처절한 비명과 함께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박준혁의 당황한 외침이 들려왔다. 엄마, 엄마, 왜 그래요? 아마도 제목의 시어머니는 구청에서 울다 기절했다가 예정보다 빨리 상연될 모양이었다. 나는 입가에 얼음장 같은 미소를 띄었다. 기절한 게 차라리 낫지. 그녀의 시끄러운 소리를 더 듣지 않아도 되니까. 구청의 두꺼운 유리문은 마치 보이지 않는 결계처럼 두세 개를 완전히 갈라놓았다. 문 안은 질서, 냉정, 그리고 정해진 결말의 공간이었다. 문 밖은 혼돈, 절망, 그리고 헛된 몸부림의 공간이었다. 나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기절했고 그녀의 귀한 아들이 얼마나 허둥지둥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는지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 소동은 이미 나와 무관했다. 주 변호사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처리 덕분에 이혼 신고 절차는 이상할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담당 직원은 미리 연락을 받은 듯 공손했고 일 처리는 매우 빨랐다. 모든 서류는 가장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박준혁은 결국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당일 오후는 아니었다. 일단 쓰러진 어머니를 챙겨야 했으니까 그 다음 날 오전이었다. 그는 판다보다 더 검은 다크서클을 달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주 변호사가 지정한 법무법인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신에게서 거의 모든 것을 빼앗고 치욕의 기둥에 못 박는 그 서류 끝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고함도 애원도 없었다. 심지어 한마디 말도 더 하지 않았다. 현실의 철권이 그의 모든 요행과 오만을 산산조각 낸 후 그에게 남은 것은 체념한 듯한 무감각뿐이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구급차에 실려가던 그 순간 그는 이미 깨달았을 것이다. 서명하든 안 하든 피건설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서명하는 것이 어쩌면 나중에 부스럭이라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를 꼬리를 흔들며 구걸할 마지막 일말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일지도 모른다. 주 변호사에게서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찍힌 진홍색 증명서를 건네받았을 때 내 마음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상상했던 후련함도 통쾌한 복수심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쌓아두어 썩은 냄새를 풍기던 쓰레기 봉투를 마침내 버린 기분이었다. 방은 마침내 본래의 깨끗하고 넓은 모습을 되찾았다. 시원이의 출생신고는 이미 내 이름 아래 오시성으로 안정적으로 등록되었다. 이 이혼 증명서는 법적인 마지막 단절이었다. 이제부터 나는 오서윤, 오시원의 어머니, 오성그룹의 상속녀이며 박씨 집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박씨 집안의 폭풍은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발권국 회장은 아들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순간 마치 순식간에 2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그는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있다가 나왔을 때 머리의 절반이 희끗해졌고 꼿꼿했던 허리도 구부정해졌다. 그는 마지막 발버둥을 쳤다. 모든 인맥을 동원해 오태진 회장에게 연락하려 했다. 단 한마디라도, 가장 비굴한 사죄라도 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허사였다. 오태진 회장의 비서는 언제나 예의 바르지만
거리감 있는 어조로 회장님 일정이 꽉 차 있어 뵙기 어렵습니다라고 답할 뿐이었다. 과거에 형님, 동생하며 술잔을 기울이던 사업 파트너들은 이제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한숨을 쉬며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 심지어 피건설이라는 침몰하는 배에 엮일까봐 서둘러 선을 긋는 사람도 있었다. 오성그룹의 협력 중단 공식 공문은 사망 선고서처럼 피건설에 전달되었다. 생산 라인은 하나둘씩 멈춰섰고 창고에는 납품하지 못한 완제품이 가득 쌓였다. 공급업체의 대금 독촉 전화는 점점 더 급해졌고 말투는 처음에 정중한 상의에서 점차 악랄한 위협으로 변했다. 신한은행의 대출 만기일은 사형 집행일처럼 다가왔다. 지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연장 가능성은 절대 없으며 기한 내에 원리금을 상환하라고 냉정하게 통보했다. 피건설의 주가는 수직 롤러코스터를 탄 듯 연일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60% 이상 증발했고 하락세는 계속되었다.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과 소액주주들은 욕설을 퍼부었고 공포에 질린 투매가 붕괴를 가속화했다. 회사 내부 직원들은 동요했고 핵심 기술 인력들은 몰래 이력서를 내기 시작했다. 평사원들은 다음 달 월급이 제때 나올지 걱정했다. 박준혁은 어쩔 수 없이 회사로 돌아가 아버지를 도와 이 난장판을 수습하려 했지만 그는 능력이 평범하고 위험도 없었다. 회의에서 제안하는 어떤 의견도 공허하고 우스꽝스러웠으며 오히려 부하 직원들의 드러나거나 숨겨진 경멸의 눈초리만 받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피건설의 이 재앙의 근원은 바로 이 쓸모없는 후계자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병든 닭처럼 침대에 누워있다가 울다가 저주를 퍼붓다가 했다. 하지만 하인의 조심스러운 보고를 통해 회사가 파산 직전이고 채권자들이 문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거실로 뛰쳐나갔다. 박건국 회장은 소파에 힘없이 앉아 있었고 앞에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했다. 여보, 이제 어떡해요? 밖에서 하는 말들이 다 사실이에요? 회사가 정말 망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공포로 가득했다. 박건국 회장은 눈꺼풀조차 들지 않고 지친 손을 휘저었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다 당신 때문이야. 시어머니는 갑자기 막 들어온 박준혁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녀는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를 때렸다. 다 너 때문이야. 이 왼수 같은 놈. 네가 처음에 그 재수없는 년을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네가 어제 집에서 그 난리를 피우지 않았더라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됐겠어. 내 팔자는 왜 이리 기구한 거야. 박준혁은 굳은 채로 서서 어머니의 주먹이 몸에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맞았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지난 며칠간의 급격한 변화는 이미 그를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나 때문이라고요? 박준혁이 갑자기 목이 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소리는 우는 것보다 더 듣기 괴로웠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책임이 하나도 없으세요? 누가 맨날 개 앞에서 시어머니 행세하셨어요? 누가 개 보고 유난 떤다고 하셨죠? 누가 그깟 돈 아끼려고 이상한 산후도우미 데려와서 대충 때우려 했어요? 누가 맨날 내 셔츠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못 본 척 넘어가 주셨죠? 어머니가 계속 부추기지 않았더라면 내가 걔한테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이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시어머니가 줄곧 해오던 자기 기만을 꿰뚫었다. 그녀는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꼬리가 밟힌 고양이처럼 펄쩍 뛰었다. 박준혁, 너 정신 나갔니?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랬는데 다 너를 위해서, 이 집안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네가 집안에 도움이 되는 문벌 좋은 여자랑 결혼하길 바랐어. 그 쌍년이 그렇게 깊이 숨기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걔는 분명히 우리를 일부러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만해. 박건국 회장이 탁자를 쾅 하고 내리쳤다. 거대한 소리와 함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는 핏발 선눈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아내와 아들을 가리키며 목이 쉰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싸워.
지금 와서 이런 거 싸워서 뭐해. 회사도 망하고 집도 망하게 생겼어. 이제 만족해? 우리 가족 곧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거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오직 시어머니의 억눌린 흐느낌과 박건국 회장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다. 절망적인 분위기가 짙은 먹물처럼 피건설에 빌라 그 비싼 구석구석을 채웠다. 과거의 화려함은 이제 더없이 눈부신 조롱이 되었다. 나는 박씨 집안의 아수라장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임비서가 정기적으로 주요 사건들, 예를 들어 피건설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것, 박씨 집안 명의의 여러 부동산과 차량이 압류경매에 넘어간 것, 박준혁이 구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이력서가 휴지 조각이 된 것 등을 요약해서 보고했다. 그 배후에는 물론 오성그룹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었다. 나는 직접 개미를 밟아 죽일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있는 이 땅에 더 이상 어떤 영양분도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만 하면 되었다. 내 삶은 이미 새로운 장을 열었다. 나는 그동안 비워두었던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가장 화려한 경관이 내려다 보였다. 햇살은 풍부했고 공기는 맑았다. 전문 육아팀, 영양사, 산후재활 전문가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와 시원이가 최고의 보살핌을 받도록 했다. 내 몸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거울 속 창백하고 눈가가 퀭했던 허약한 산모는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혈색이 돌고 눈빛이 맑으며 임신 전보다 오히려 성숙한 매력을 더한 오서윤이 있었다. 아버지는 의식적으로 나를 몇몇 최고급 비즈니스 살롱이나 사적인 모임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셨다. 더 이상 박준혁의 아내라는 부속품 신분이 아니라 오태진 회장의 외동딸, 오성그룹의 미래 후계자라는 신분으로 나는 최고급 맞춤 드레스를 입고 절제된 화려함의 주얼리를 착용하고 한때 피건설이 우러러보던 재계 거물들, 사회 명사들과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이 나를 보는 눈빛에는 감탄, 존중, 심지어 감지하기 힘든 경외심마저 섞여 있었다. 아무도 더 이상 박씨 집안이나 그 비참했던 결혼 생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설령 마음속으로 궁금해하더라도 내 앞에서는 절대 드러내지 못했다. 이 세계는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지만 또한 단순했다. 당신이 충분한 힘을 가졌을 때 주변은 온통 선의로 가득 찬다. 가끔 어느 구석에서 박씨 집안에 대한 단편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박건국 회장이 병으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박준혁은 알코올에 빠져 의기소침해졌으며 나의 전 시어머니는 남은 얼마 안 되는 폐물을 팔려다가 예전에 자신에게 아첨하던 친구들에게 심한 조롱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소식을 들어도 내 마음은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마치 나와 상관없는 사회 뉴스를 듣는 것 같았다. 그들이 오늘 받는 고통은 내가 과거에 겪었던 고통의 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게다가 발밑의 길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나는 아기 침대에서 작은 손발을 휘저으며 옹알이하는 시원이를 보았다. 마음속은 부드럽고 굳건한 힘으로 가득 찼다. 아가야 봐, 이것이 현실이야. 엄마는 한때 순진했고 타협했지만 돌아온 것은 짓밟힘뿐이었어. 하지만 이제 엄마는 깨달았단다. 오직 스스로가 강해져야만 지키고 싶은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고 진정한 존중과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됐어. 세월은 쏜살 같았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결혼 생활의 파탄으로부터 이미 3년이 흘렀다. 3년은 갓난아이가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또렷하게 말을 하는 작은 소년으로 자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나의 시원이는 나와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의 외모적 장점을 물려받아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똑똑하며 활발했다. 온 집안의 보물이었다. 그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내 아버지를 외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의 인식 속에서 가족이란 엄마와 외할아버지, 그리고 그를 아껴주는 수많은 삼촌, 이모들로 구성된 것이었다. 아버지라는 역할은 그의 세계에 나타난 적이 없었기에 당연히 아무도 묻지 않았다. 3년은 또한 결혼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절망적으로
허우적대던 한 여인이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는 여왕으로 거듭나기에 충분한 시간이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인내하고 남의 눈치를 보며 산후도우미 한 명 고용하는 것마저 월급 명세서로 모욕당하던 오서윤이 아니었다. 나는 오성그룹의 부사장이었고 아버지의 의도적인 육성과 권한 위임 아래 재계에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는 파산 직전이지만 핵심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인수하여 오성그룹 아래에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고 다국적 협상을 주도하여 치열한 경쟁 속에서 회사의 핵심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 경제 잡지에는 나의 인터뷰 기사가 실리기 시작했다. 제목은 보통 오성그룹의 후계자, 위기 속에서 빛나는 냉철함과 지혜와 같은 것들이었다. 내 삶은 바쁘고 충실했다. 낮에는 산더미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시원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주말에는 가끔 그를 데리고 아버지와 함께 짧은 여행을 가거나 필요한 사교 행사에 참석했다. 내 주변에는 구혼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안, 재능, 외모 모두 최상급인 남자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관계를 시작하는데 서두르지 않았다. 그런 배신을 겪은 후 나는 결혼에 대해 더 명확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 지금의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통제하는 이 자유와 힘을 즐기고 있었다. 박씨 집안은 이미 먼 기억 속에 흐릿하고 어두운 조연이 되어 있었다. 임비서가 가끔 그리고 내가 명확히 괜찮다고 했을 때만 보고하는 바에 따르면 피건설이 파산 청산된 후 발건국은 모든 자산을 팔아 빚을 갚았지만 여전히 거액의 빚을 남겼다고 한다.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지금은 교회의 평범한 요양원에서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했다. 박준혁은 몇 번 창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 배후에는 물론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여 그의 모든 일이 순탄치 않게 만들었다. 그 후 완전히 무너져 이름 없는 작은 회사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거나 어머니의 얼마 남지 않은 비자금에 의지해 살고 있다고 했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외모는 지저분하여 과거에 의기양양했던 피건설 후계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의 전 시어머니는 거대한 격차와 계속되는 압박 속에서 정신이 더욱 이상해졌다. 허름한 임대주택에서 하루 종일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저주하며 가끔 외출하면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소동을 피워 이웃들이 기피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 이런 소식들은 내 귀에 마치 깊은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미세한 파문만 일으키고는 이내 평온으로 돌아갔다. 그들을 동정할 가치도 그들에게 통쾌함을 느낄 가치도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옥에서 살고 있으며 그것이 그 과거에 대한 가장 좋은 결말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시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경제인 시상식 만찬에 초대받았다. 이런 자리는 이제 내게 익숙했다. 나는 간결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의 로열 블루 벨벳 드레스를 선택했다. 산후에도 잘 관리된 오히려 성숙한 매력이 더해진 내 몸매를 잘 드러내 주었다. 아버지가 부사장 승진 선물로 주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화려하면서도 과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에 들어서자 즉시 모든 이의 주목을 받았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각계 정재계 인사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아버지는 이번 시상식의 평생 공로상 수상자였고 나 또한 올해의 혁신경영인 후보에 올라 있었다. 우리는 주빈석에 앉아 시장과 몇몇 중량급 기업가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만찬이 중반쯤 진행되었을 때 나는 화장을 고치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꺼운 카펫이 깔린 복도를 지나는데 후방 통로로 이어지는 연문 쪽에서 낮게 속삭이는 언쟁 소리가 들려왔다. 제발요, 왕 매니저님. 그냥 잠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절대 소란 안 피울게요. 그냥 저분들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술기운이 섞인 어딘가 귀에 익은 목소리가 애원하고 있었다. 박준혁 씨, 미쳤어요?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당신이 와요. 빨리 가요. 안 그러면 경호원 부를 겁니다. 다른 짜증 섞인 목소리가 꾸짖었다. 박준혁,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곁눈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힐끗 보았다. 옆문 틈으로 구겨진 직원 유니폼을 입고 기름진 머리에 구부정한 자세의 한 남자가 정장을 입은 연애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밀려나고 있었다. 그 남자는 비록 이렇게까지 몰락했지만 이목구비에서는 여전히 과거 박준혁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다만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 눈에는 이제 흐릿한 술기운과 비굴한 애원만이 가득했다. 그가 여기서 임시 서빙 직원으로 일하다가 심지어 메인 연회장에 몰래 들어가려 했던 모양이었다. 내 마음속에는 슬픔도 기쁨도 없었다. 마치 나와 상관없는 잡동사니가 치워지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계속 가려던 참에 그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나를 발견하고는 즉시 공손하고 황공한 표정으로 바뀌어 재빨리 다가왔다. 오 부사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방해가 되었군요. 철없는 임시 직원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밀려나던 박준혁이 놀라 맹렬히 고개를 들었. 그의 흐릿한 시선이 문틈을 지나 정확히 내게 꽂혔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은 극도로 복잡했다. 충격, 믿을 수 없음, 뼛속 깊은 후회, 영혼에 새겨진 자격지심, 그리고 구명조를 본 듯한 일말의 희망까지.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잿빛 절망과 공포로 변했다. 그는 어떤 나를 본 것일까? 빛나고 여유롭고 우아하며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인 나. 그가 있는 이 어두운 구석과 그의 이 초라한 모습과는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같은 대비를 이루는 나를. 그는 입을 열어 내 이름을 부르려 하는 것 같았지만 목구멍에서는 마치 부서진 풍금처럼 컥컥하는 소리만 나올 뿐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나 그림자 속으로 숨으려 했지만 발이 꼬여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는 그를 그저 무심히 훑어보았다. 그 눈빛은 아무런 파동도 없는 마치 생명이 없는 물건이나 길가의 먼지를 보는 듯했다.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미움도 원망도 심지어 일말의 조롱조차도 아까웠다. 이런 철저한 무시가 어떤 악독한 말보다 더 치명적이었다. 나는 당황한 책임자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잘 처리하세요. 연회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나는 시선을 거두었다. 마치 아무런 이상도 보지 못한 것처럼 하이힐을 신고 우아한 자세로 계속해서 화장실로 향했다. 등 뒤에는 완전히 굳어버린 벼락을 맞은 듯한 그 모습이 남아있었다. 등 뒤에서 책임자의 낯게 억누른 분노 섞인 꾸짖음과 박준혁이 끌려나가는 미세한 소리가 들렸지만 곧 사라졌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넓고 밝으며 향기가 은은한 화장실로 들어가 거대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강한 기품과 단호한 눈빛을 가진 자신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흐트러지지 않은 머리를 정돈했다. 박준혁의 등장은 마치 내 마음의 호수에 던져진 아주 작은 돌멩이 같았다. 아주 작은 잔물결조차 제대로 일으키지 못했다. 그는 이미 내 인생길에서 저 멀리 뒤처진 먼지일 뿐 돌아보는 것조차 시간 낭비였다. 시상식 만찬에서의 작은 소동은 산호 속에 떨어진 미세한 먼지처럼 내 마음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활기차게 5성그룹 빌딩 최상층 사무실에 출근하여 산더미 같은 서류를 처리하고 임원회의를 주재하며 스타라이트 시티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았다.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거울처럼 반짝이는 마호가니 책상 위, 그리고 나의 침착한 얼굴 위로 쏟아졌다. 어젯밤 로열 블루드레스를 입고 모두를 놀라게 했던 오서윤은 이제 냉철하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는 오 부사장으로 변신해 있었다. 스타라이트 시티 프로젝트는 5성그룹의 향후 5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고급 쇼핑, 스마트 오피스, 친환경 주거, 문화예술이 결합된 초대형 도시 복합단지였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막대한 이익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5성그룹의 확고한 선두 위치를 다지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핵심은 최고의 스마트 건축 기술을 보유한 독일의 코우 그룹과의 협력이었다.
회의실 프로젝터 스크린에는 정교한 PPT가 펼쳐져 있었고 프로젝트 책임자가 유창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집중해서 들으며 가끔씩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져 자리에 앉은 엘리트 임원들이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했다. 코어 그룹과의 마지막 협상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프로젝트 총괄이 요약했다. 상대 측 수석 협상 대표는 코어 회장의 외아들인 라인하르트 코어입니다. 막 미국 MIT를 졸업하고 돌아왔는데 스타일이 매우 강경하다고 합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쳤다. 자료는 다 봤습니다. 젊고 기세등등하죠. 재능도 있고 약간 이상주의적인 면도 있고요. 플랜 B와 플랜 C를 준비하세요. 핵심 기술 협력은 반드시 이뤄내되 이익 분배에서는 5성그룹이 주도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내 말투는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은 이 젊은 부사장이 나이에 맞지 않는 노련함과 통찰력을 가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주중의 바쁨과 날카로움은 주말에 집에 돌아와 시원이를 마주하면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봄물처럼 녹아내렸다. 3살이 된 시원이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하고 언어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기였다. 그는 작은 꼬리처럼 나를 따라다니며 엉뚱하고 기발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엄마, 하늘은 왜 파란색이야? 엄마, 새는 왜 옷을 안 입어? 엄마, 왜 할아버지 수염은 왜 하얘? 나는 항상 참을성 있게 무릎을 꿇고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주었다. 그가 알 듯 말 듯 큰 눈을 깜빡이는 것을 보면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내 새로운 삶을 비추는 가장 따뜻한 빛이었다. 이번 주말 오후 나는 놀이방에서 그와 함께 블록 쌓기를 했다. 그는 비뚤비뚤하지만 그의 눈에는 우비웅장한 성을 만들었다. 엄마, 봐. 이게 우리 집이야. 그는 흥분해서 성 가장 높은 곳에 작은 인형을 가리켰다. 이건 엄마. 그리고는 조금 더 작은 인형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시원이. 마지막으로 그의 작은 손이 블록 더미를 뒤지더니 다른 인형 하나를 집어 엄마와 시원이 옆에 놓았다. 그리고는 작은 얼굴을 들고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섞인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여기는 누구 자리야? 내 심장이 가볍게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 그의 인지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아버지라는 역할에 대한 질문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이 순간을 예견하고 답변도 준비해 두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박준혁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어떻게 아이에게 설명해야 그의 순수한 마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나는 손에 든 블록을 내려놓고 시원이를 무릎에 앉혔다. 그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고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시원아, 우리 집에는 엄마도 있고 외할아버지도 있고 시원이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이미 아주 완전하고 행복한 집이야. 맞지? 시원이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원이는 제일 행복해. 나는 그의 이마에 뽀뽀하고 계속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친구들마다 집의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어떤 친구 집에는 아빠가 있고 어떤 친구 집에는 없을 수도 있어. 그건 아주 평범한 거야. 마치 어떤 정원에는 장미꽃만 있고 어떤 정원에는 해바라기랑 백합이 있는 것처럼 말이야. 다들 예쁘잖아. 그렇지? 시원이는 알듯 말듯 했지만 그래도 따라 말했다. 꽃은 다 예뻐. 시원이는 이것만 알면 돼. 나는 그의 작은 얼굴을 감싸고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엄마와 외할아버지는 모든 사랑으로 시원이가 잘하는 걸 함께 할 거야. 너는 영원히 엄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알았지? 시원이는 나의 부드럽고 단호한 눈빛을 보더니 그 작은 혼란은 금방 사라진 듯 했다. 그는 다시 즐거워하며 그의 블록성으로 관심을 돌렸다. 엄마, 우리 성에 정원도 만들어주자. 그가 다시 블록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며 나는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아버지라는 화제가 앞으로도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첫 번째 지도가 가장 중요했다. 나는 그를 속이지도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우리의 가족 구조가 특별하지만 사랑은 완전하다고 말해준 것이다. 이것이 현재 그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답일 것이다. 박준혁은 내 아들의 인식 속에 나타날 자격이 없었다. 그가 시원이에게 남긴 것은 생물학적으로 미미한 기여 외에는 상처와 배신뿐이었다. 시원이의 세계는 깨끗하고 밝아야 하며 그런 더러움에 물들어서는 안 되었다. 5성그룹의 최고 회의실. 분위기는 진지하고 전문적이었다. 긴 테이블 맞은편에는 독일 측 협상팀이 앉아 있었고 그 선두에는 바로 라인하르트 코흐가 있었다. 그는 매우 젊어 25, 26세 정도로 보였다. 금발의 푸른 눈,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그 푸른 눈동자에서는 나이에 맞지 않는 날카로움과 명민함이 번뜩였다. 그는 잘 맞는 맞춤 정장을 입고 우아한 자세를 취했지만 온몸에서 풍기는 기운은 독일인 특유의 엄격함과 다가가기 힘든 차가운 오만함을 띠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인 코호 회장은 옆자리에 앉아 관찰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처럼 보였다. 협상은 시작부터 교착 상태에 빠졌다. 라인하르트는 자료에서 본 대로 강경하고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그는 기술 사용료, 특허 공유, 후기 이익 분배 등 핵심 조항에서 거의 가혹한 조건을 제시했다. 양측 변호사와 전문가팀은 치열한 설전을 벌였고 분위기는 한때 매우 긴장되었다. 나는 시종일관 냉정을 유지하며 양측의 논쟁을 참을성 있게 들었다. 머릿속에서는 라인하르트의 진짜 속내와 약점을 분석하며 빠르게 회전했다. 그는 재능이 있었고 제안한 기술 방안도 확실히 뛰어났다. 하지만 그는 너무 이상주의적이었고 중국 시장의 복잡성과 5성그룹이 기술 이상의 거대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하는 듯했다. 논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나는 가볍게 책상을 두드려 모든 이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코우 씨, 나는 라인하르트를 보며 말했다. 말투는 평온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귀사의 기술은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기술은 최고의 플랫폼과 시장을 만나야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5성그룹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자금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전역을 아우르는 유통망, 깊은 정부관계, 그리고 현지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입니다. 이것들은 어떤 단순한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코우 회장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서 동의의 빛이 스치는 것을 보고 라인하르트에게 계속 말했다. 우리가 만약 눈앞에 몇 퍼센트 이익에만 연연하여 힘을 합쳐 업계의 기준을 만들고 미래를 함께 열어갈 거대한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은 근시안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저는 코어그룹이 파트너를 선택할 때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시너지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능력을 본다고 믿습니다. 나는 단숨에 말을 마쳤다. 위압적이지 않고 사실을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논의의 차원을 전략적 높이로 끌어올렸다. 라인하트의 푸른 눈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마치 내 얼굴에서 허점을 찾으려는 듯했다. 하지만 내 표정은 담담했고 눈빛은 맑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회의실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코우 회장이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 독일 억양이 섞인 영어로 입을 열었다. 오 부사장, 당신의 견해는 매우 독창적이군요. 그는 아들을 향해 돌아섰다. 라인하르트, 내 생각엔 우리가 오 부사장의 제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구나. 협력 모델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도 있겠지. 라인하르트의 굳게 담은 턱선이 살짝 풀렸다. 그는 나를 깊이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이전의 차가운 오만함과 심사하는 듯한 태도가 조금 녹아내리고 감지하기 힘든 감탄과 탐색의 빛이 섞여 있었다. 결국 이번 협상은 그 자리에서 계약하지는 않았지만 독일 측의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고 우리가 제시한 새로운 협력 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동의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거대한 진전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양측은 악수를 나누며 작별했다. 나와 라인하르트가 악수할 차례가 되었을 때 그의 손은 단단하고 힘이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약간 서툴지만
명확한 한국어로 말했다. 오서윤 씨, 당신은 아주 특별하군요. 다음 회담이 기대됩니다.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정중하게 응대했다. 천만에요, 코우 씨. 독일 측 팀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스타라이트 시티 프로젝트가 이미 절반은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번 협상은 그룹 내에서 나의 위상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 비참했던 과거는 이미 저 멀리 뒤처져 있었다. 나는 5성그룹 빌딩 최상층에서 발 아래 이 활기찬 도시를 내려다보며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대로 가득 찼다. 코우그룹과의 협력은 초기에 치열한 격돌을 거친 후 점차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라인하르트 코우는 비록 젊고 기세등등했지만 사리에 어둡지 않았다. 시장에 대한 나의 정확한 파악과 5성그룹의 막강한 실력을 확인한 후 그는 초기의 오만함을 거두고 독일인 특유의 실용주의와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의 업무 이메일은 빈번했고 화상회의도 일상이 되었다. 라인하르트의 한국어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어 유창한 업무 소통이 가능해졌고 가끔은 약간의 독일 억양이 섞인 농담도 던졌다. 그는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는 나의 냉정함과 효율성에 대해 숨김없는 감탄을 표했다. 서윤 씨, 당신의 사고방식은 우리 독일 엔지니어와 매우 비슷해요. 논리적이고 엄격하면서도 동양적인 유연함을 겸비했죠. 이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한 번은 화상회의가 끝난 후 그가 평소처럼 바로 연결을 끊지 않고 잡담하듯 말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다. 칭찬 감사합니다. 코우 씨, 저는 단지 제 일을 할 뿐입니다. 라인하르트라고 부르세요. 그의 푸른 눈이 화면을 통해 진지한 빛을 띠며 말했다. 저는 우리가 이미 파트너를 넘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나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다. 비즈니스에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내 습관이었다. 하지만 장기적인 협력 관계와 그가 보여준 전문성과 진정성을 고려하여 나는 이 약간은 친근한 호칭을 거절하지 않았다. 물론이죠, 라인하르트. 다른 일이 없으면 저는 이만 서류 처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오서윤. 그는 내 한국 이름을 불러보았다. 발음은 약간 서툴렀지만 묘한 진중함이 있었다. 화상 통화를 끊고 나는 의자에 기대어 가볍게 미간을 문질렀다. 라인하르트가 보내는 신호를 내가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젊고 잘생겼으며 집안도 훌륭하여 수많은 여성이 꿈꾸는 배우자감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박준혁과 같은 결혼을 겪은 후 감정에 대한 태도가 더욱 신중해졌다. 지금의 나는 사업이 주는 성취감과 통제력, 그리고 시원이와 함께 성장하는 소박한 기쁨을 더 즐기고 있었다. 새로운, 특히 다국적 이익이 얽힌 복잡한 관계는 현재 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내가 스타라이트 시티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을 때 임비서가 박씨 집안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가져왔다. 박건국 회장은 요양원에서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어느 추운 밤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임종시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매우 쓸쓸했다고 한다. 그가 남긴 것은 갚을 수 없는 빚뿐이었다. 박준혁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마지막 버팀목마저 무너진 듯했다. 그는 임대주택의 모든 값나가는 물건을 팔아 마련한 돈을 곧 알코올과 멍한 상태로 탕진했다. 결국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에게 쫓겨났고 누군가는 그가 지하도나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남루한 옷차림에 정신이 온전치 않은 모습으로 남은 음식을 줍거나 행인들의 간헐적인 동량으로 연명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한때 의기양양했던 피건설의 후계자는 결국 이 도시 구석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노숙자가 되어 생사조차 불분명해졌다. 그리고 나의 전 시어머니는 남편의 사망 소식과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듣고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녀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매일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때로는 여우 같은 년이 자기 집안을 망쳤다고 저주하고 때로는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한탄하며 울고
때로는 피건설이 여전히 잘 나가던 시절을 상상하며 지낸다고 했다. 그녀의 세계에는 광기와 부서진 기억만이 남아있었다. 임비서의 보고를 듣고 나는 잠시 침묵했다. 한때 이를 갈던 증오는 이미 시간과 나의 성장 속에서 사라졌다. 이제 그들의 결말을 들어도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마치 먼 나라의 사회 뉴스를 듣는 것 같았다. 그들의 비극은 박준혁이 월급 명세서를 내 얼굴에 던지던 그 순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다. 길은 스스로 선택했고 쓴 열매도 스스로 삼켜야 했다. 나는 서류를 덮고 임비서에게 말했다. 앞으로 박씨 집안 소식은 더 이상 특별히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임비서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이 지긋지긋한 장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주말에 나는 시원이를 데리고 고급 국제 퀴즈 카페의 행사에 참석했다. 이곳의 아이들은 부유하거나 귀한 집안 아이들이었고 부모들도 대부분 각계 엘리트였다. 시원이는 금방 몇몇 아이들과 어울려 미끄럼틀을 타고 모래성을 쌓으며 맑고 경쾌한 웃음소리를 냈다. 나는 휴식 공간의 파라솔 아래 앉아 햇살 아래 아들의 즐거운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때 온화한 분위기의 젊은 엄마가 내 옆에 앉았다. 그녀에게도 시원이와 비슷한 나이의 아들이 있었다. 아이가 정말 귀엽네요. 활발하고요. 그녀가 웃으며 말을 걸었다. 감사합니다. 댁의 아이도 멋지네요. 나도 예의 바르게 응대했다. 우리는 잠시 육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갑자기 그녀의 아이가 달려와 손을 잡고 멀리서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있는 아빠를 가리키며 칭얼거렸다. 엄마, 왜 두두는 아빠가 태워주는데 내 아빠는? 그 엄마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고 눈빛에 감지하기 힘든 어두움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감정을 추스르고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아가, 아빠는 아주 먼 곳에서 일하고 계셔. 하지만 우리 아가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봐, 이렇게 장난감도 많이 사주셨잖아. 아이를 애써 위로하는 그 엄마의 모습, 그리고 내 옆에 마찬가지로 아빠 없이 있는 시원이를 보며 내 마음이 가볍게 흔들렸다. 나는 박준혁을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더더욱 시원이가 그런 형편없는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시원이에게 주는 사랑과 물질적 조건은 그가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나 또한 이 사회의 고유한 가족 구조가 아이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시원이가 하루하루 자라면서 아버지라는 역할에 대한 그의 호기심과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될 수 있었다. 내가 영원히 우리 집은 특별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가 다른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운동회에 참가하고 아빠에게 높이 들어 올려지는 모습을 볼 때 그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허전함이 생기지 않을까? 이것은 내가 엄마로서 반드시 마주하고 고민해야 할 과제였다. 나는 시원이에게 서둘러 아버지를 찾아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가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강한 내면을 구축하도록 더 지혜롭게 이끌어줄 필요가 있었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며 완전함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했다. 어쩌면 다양한 가족 구조에 대한 그림책을 더 많이 읽어주고 한부모 가정이지만 마찬가지로 밝고 자신감 있는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 행사가 끝나고 나는 시원이의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석양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엄마, 오늘 재밌었어? 시원이가 작은 얼굴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엄마도 즐거웠어. 나는 그의 작은 손을 꽉 잡았다. 그렇다. 즐거우면 됐다. 앞으로의 길은 길고 어쩌면 비바람이 불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나와 시원이가 서로를 가지고 손잡고 나아간다면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파도와 잔물결은 바람에 날려보내면 그만이다. 새로운 삶은 내 손 안에 있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시원이는 어느덧 작은 책가방을 메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다. 작은 녀석은 맞춤 제작한 작은 정장을 입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다.
작은 얼굴에는 미지의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 섞인 진지함도 깃들어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옷깃을 정성껏 정리해 주었다. 박준혁을 닮았지만 훨씬 순수하고 맑은 그의 이목구비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시원아, 엄마 말 기억하지? 나는 그의 작은 손을 잡고 부드럽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 만약 누가 아빠에 대해 물으면 엄마와 외할아버지가 2배의 사랑을 주셨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 시원이는 아주 많은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야.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아. 시원이는 알듯 말듯 했지만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알아요. 나한테는 엄마랑 외할아버지도 있고 라인하르트 삼촌도 레고 같이 만들어주잖아. 나는 완전 행복해. 라인하르트 삼촌이라는 호칭에 내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지난 몇 년간 라인하르트 코우는 놀라운 끈기와 진심으로 나와 시원이의 삶에 서서히 녹아들었다. 그는 나의 몇 번의 완곡한 거절에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전략을 바꿔 열정적인 구혼자에서 믿음직한 친구이자 다정한 삼촌으로 변신했다. 스타라이트 시티 프로젝트는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어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업계의 모범이 되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코오 그룹은 한국 투자를 확대했고 라인하르트도 한국에 상주하게 되었다. 그는 업무 외 시간을 시원이와 함께 보내는데 많이 할애했다.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건성으로 대하는 것과 달리 그는 진정으로 시원이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며 교류했다. 그는 기계와 건축에 대한 시원이의 수많은 왜? 라는 질문에 참을성 있게 답해 주었고 곤충을 관찰하기 위해 함께 정원에서 손에 흙을 묻히기도 했다. 시원이 생일에는 직접 조립한 극도로 복잡한 우주전함 레고를 선물했다. 시원이는 그를 매우 좋아했다. 아이의 순수한 세계에서 라인하르트는 신기한 경험과 참을성 있는 동반자가 되어주는 재미있는 큰 친구였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라인하르트는 시간과 행동으로 그가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내 아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어느 별이 총총한 밤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내게 고백했다. 서윤 씨,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고 당신의 독립과 강인함을 존중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을 구원하거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 당신과 함께 더 넓은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얻고 싶을 뿐입니다. 시원이는 정말 멋진 아이예요. 저는 그가 부르는 삼촌이라는 호칭에 걸맞은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의 말은 진솔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부담스러운 압박 없이 깊은 존중과 기대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그의 꾸준한 따뜻함에 한 귀퉁이 녹아내렸음을 인정했다. 시원이를 교문 앞에 내려주고 작지만 꼿꼿하게 허리를 편 그의 뒷모습이 교실 건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차 앞에 서서 뿌듯함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아쉬움을 느꼈다. 아이가 컸다.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더 복잡한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더 깊은 의문들을 품게 될 것이다. 걱정 마요. 시원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곁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라인하르트였다. 그는 언제 왔는지 자신의 차 옆에 기대어 캐주얼한 정장 차림으로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어떻게 왔어요? 나는 조금 놀랐다. 중요한 날이잖아요.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가 다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내 옆에 자연스럽게 섰다. 그리고 당신이 아마 커피 한 잔이나 조용한 청취자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의 배려는 늘 이렇게 티나지 않지만 항상 적절한 순간에 마음을 어루만졌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다. 우리는 학교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갔다. 최근에 박씨 집안의 먼 친척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더군요. 라인하르트가 커피를 저으며 무심한 듯 말을 꺼냈다. 그의 한국 내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방대하여
내가 놓칠 수 있는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다. 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아직도 포기를 못했군요. 피건설이 파산한 후 몇몇 먼 친척들이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가끔씩 작은 소동을 일으켰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 하거나 시원이에게 접근하여 무언가를 꾸미려 했지만 모두 내 사람들에게 미리 발각되어 무산되었다. 그냥 좀도둑 같은 족속들이죠. 큰 파도는 못 일으킵니다. 라인하르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미 제 사람들에게 주의하라고 일러뒀습니다. 당신과 시원이를 방해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시원이가 이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으니 만나는 사람도 많아지고 더 조심해야 하니까요. 고마워요. 나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이렇게 조용히 보호받는 느낌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이었다. 서윤 씨, 라인하르트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는데 익숙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짐을 나누어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마치 스타라이트 시티처럼 말이죠. 우리가 협력했을 때 혼자 할 때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는 교묘하게 비즈니스 협력을 우리의 관계에 비유했다. 나는 창밖에 분주한 사람들을 보며 침묵했다. 그렇다. 나는 이미 내가 모든 비바람을 막아낼 만큼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강하다는 것이 영원히 혼자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어쩌면 진솔하고 평등한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거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더 완전한 자아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 며칠 후 한 돌발 사건으로 내 마음이 마침내 명확해졌다. 시원이가 학교 미니 운동회에서 달리기 시합에 참가했다가 그만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피가 많이 났다. 선생님은 즉시 내게 연락했다. 나는 당시 중요한 원격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회의를 중단하고 차키를 집어들고 뛰쳐나갔다. 내가 애타는 마음으로 학교 보건실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라인하르트가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는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솜으로 시원이의 상처를 닦아주고 있었다. 동작은 부드러웠고 입으로는 독일어로 된 조용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시원이는 그의 품에 기대어 눈은 아직 빨갰지만 감정은 이미 안정되어 있었다. 심지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라인하르트를 쳐다보았다. 라인하르트 삼촌, 무슨 노래예요? 우리 독일에서 아이들이 넘어지면 엄마가 불러주는 노래란다. 좋다. 우리 엄마는 못 부르는데. 괜찮아. 나중에 삼촌이 가르쳐 줄게. 엄마도 가르쳐 주고. 어때? 그 순간 마치 아빠와 아들처럼 다정한 그 모습을 보며 지난 며칠간의 모든 망설임과 갑옷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내가 일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을 때 라인하르트가 시원이에게 가장 즉각적이고 안심되는 보호를 제공해 주었다. 그는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시원이를 중요한 자리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라인하르트는 나를 보고 일어서며 눈빛의 걱정과 함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담고 있었다. 마침 근처에 있었는데 선생님 전화를 받고 바로 왔습니다. 시원이는 아주 용감해요. 그냥 찰과상입니다. 보건 선생님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나는 다가가서 먼저 시원이의 상처를 자세히 살폈다.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고개를 들어 라인하르트를 보았다. 오후에 햇살이 보건실 창문을 통해 그의 금발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단호했다. 모든 저울질, 모든 걱정이 눈앞의 이 진정한 따뜻함 앞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침내 결심했다. 라인하르트,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전례 없이 명확했다. 고마워요. 그리고 당신의 이전 제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라인하르트는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거대한 기쁨이 햇살처럼 그의 얼굴에 퍼져나갔다. 그는 흥분해서 껴안거나 맹세하지 않았다. 단지 나를 깊이 바라보았다. 푸른 눈동자에는 별처럼 빛나는 광채가 반짝였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한 진중하고 기대에 찬 초대였다. 1년 후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결혼식이 개인 소유의 섬에서 열렸다. 많은 언론은 초대하지 않았고 참석한 이들은 모두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이었다. 나는 프랑스의 국보급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꽃으로 가득한 해변을 걸었다. 아버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안도와 축복이었다. 레드카펫 저편에는 라인하르트 코흐가 흰색 턱시도를 입고 꼿꼿하게 서 있었다. 금발은 햇살 아래 반짝였다. 그가 나를 보는 눈빛에는 숨김없는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시원이는 우리의 작은 화동이 되어 라인하르트와 같은 디자인의 작은 턱시도를 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꽃바구니를 들었다. 작은 얼굴에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다. 아버지가 내 손을 라인하르트의 손에 넘겨주실 때 나는 그가 나지막이 독일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약속할게. 영원히 당신과 시원이를 지킬 거야. 하늘을 뒤흔드는 맹세는 없었지만 묵직한 책임감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했다. 결혼식 후 피로연은 따뜻하고 열정적인 분위기였다. 시원이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즐거운 작은 나비 같았다. 라인하르트의 부모님인 코흐 회장 부부는 시원이를 매우 예뻐했고 완전히 친손자처럼 대했다. 라인하르트의 어깨 위에서 활짝 웃는 시원이의 모습을 보며 나는 가장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사랑은 결코 대체가 아니라 더하는 것이었다. 시원이는 엄마, 외할아버지, 그리고 라인하르트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더 다양하고 풍성한 사랑을 받게 되었다. 결혼 후 우리는 독일에 살지 않고 삶과 사업의 중심을 주로 한국에 두었다. 라인하르트는 코어 그룹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우리는 삶의 동반자이자 사업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었다. 우리는 함께 몇몇 중요한 환경 및 기술 자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사회적으로 큰 찬사를 받았다. 시원이는 건강하고 즐겁게 성장했다. 그는 똑똑하고 자신감 있으며 선량했다. 아버지라는 화제에 대해서는 이미 자신만의 이해를 갖게 되었다. 한 번은 그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도 있고 슈퍼맨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라인하르트 아빠도 있잖아. 그는 스스로 삼촌 뒤에 아빠라는 호칭을 붙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아이의 마음속 가장 진솔한 받아들임이었다. 박씨 집안의 미련 많은 먼 친척들은 헛소문을 퍼뜨리려다가 라인하르트가 명예훼손으로 강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강경하게 억눌렀다. 그들의 시도는 완전히 좌절되었다. 박준혁이라는 이름은 바다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더 이상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내게 끝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가족은 시대의 흐름에 씻겨나간 먼지가 되었다. 또 다른 햇살 좋은 주말, 우리 네 식구나와 라인하르트는 나중에 사랑스러운 혼혈딸을 낳았다는 호숫가 정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다. 시원이는 여동생을 데리고 잔디밭에서 아장아장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있었고 웃음소리는 맑고 경쾌했다. 나와 라인하르트는 피크닉 매트에 나란히 앉아 눈앞의 풍경을 보며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처음 협상할 때 기억나? 라인하르트가 웃으며 물었다. 당신이 너무 냉정해서 내가 거의 망신당할 뻔했잖아. 나 원참. 당신은요? 자존심 센 어린 수탉 같았으면서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햇살이 우리 위로 쏟아져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산후조리 7일째의 절망적인 주부에서 이제는 거대 기업을 이끌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 오서윤이 되기까지 내가 걸어온 길은 가시밭길이었지만 가장 화려한 꽃을 피워냈다. 나는 심연에 빠졌었지만 나 자신의 힘과 가족의 지지에 힘입어 내 손으로 나 자신을 구름 위로 끌어올렸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은 나의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되었다. 과거에 흘렸던 눈물들은 나를 성장시킨 자양분이 되었다. 나는 그 비참했던 과거에 감사한다. 그것은 내게 인간 본성을 똑똑히 보게 했고
한 여성이 오직 스스로 강해져야만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킬 수 있고 진정한 존중과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미래는 아직 길다. 하지만 나는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여유롭게 마주할 것임을 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바로 나의 버팀목이자 가족에게 가장 따뜻한 안식처이기 때문이다.